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드디어 또 토요일이 왔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가면서 또 12월이 더 이제 바로 이제 문 앞에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린 갈 건 가야죠. 금방금방 한 달 지나가고 또 한 달이 1년 되고 가는데 우리는 갈 건 가요. 주말에는 통치구조 정의령입니다. 자, 오늘 문제 헌법재판소 문제입니다. 살펴볼게요. 자, 국가직 7급 문제였어요. 24번에 있었던 헌법재판에 관한 일반적인 조문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판례 문제도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 설명을 좀 드리고. 자, 헌법재판소. 자, 헌정사상 헌법재판소가 늘 헌법재판소 이름을 썼던 건 아니죠. 자, 헌의헌 대 헌의헌, 헌의헌 대 헌의헌. 자,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법부형, 쉽게 해서 법원에서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이에요. 헌법재판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법률심판이에요. 법률심판. 요게 가장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기능이죠. 이 위헌법률 심판을 했던 장소를 살펴보니까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3공화국 때, 자, 우리나라에서는 3공화국 때가 헌법재판 기능을 누가 담당했다? 법원에서 담당했다.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법원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특히 헌법위원회는 법원이라고 재판소라고 판단소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찌됐고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은 2공화국 때 썼는데, 2공화국 때 현행헌법 6공화국 때도 헌법재판소. 다만 이거 규정은 마련했지만 있었지만 실시는 안 했다. 이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을 썼을 때만 권한쟁의를 했다. 권한쟁의를 했다. 나머지는 권한쟁의라는 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상호간 그런 내용이 기본적이었어요. 국가기관 간에 이거. 그런데 실시를 안 했으니까 판례가 없지. 하지만 여기서는 국가기관 간, 지자체 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이런 식으로 자 권한쟁의를 했었다. 그래서 권한쟁의 기능이 확대됐다. 자, 나머지는 권한쟁의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2공화국 때 정당 해산도 들어왔고, 정당 해산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 이어져서 현행헌법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럼 이제 세 개는 했죠. 위헌법률 심판, 권한쟁의, 정당 해산. 그 다음에 탄핵재판을 헌법재판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또 동안 1공화국 때 탄핵재판소를 따로 뒀고, 그 다음에 2공화국 때는 그대로 헌재, 3공화국 때는 대법원이 아니라 탄핵심판위원회 이렇게 따로 두었다. 나머지는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무를 원래 담당했었는데 1공화국 때만 헌법위원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나머지는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 외울 때 헌의헌 대 헌의헌 이렇게 좀 리드미컬하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소는 현행헌법에서, 그러니까 탄핵재판소 따로 뒀는데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도 하고 정당해산도 하고 그다음에 권한쟁의도 하고 위헌법률 심판하고 현행헌법에서 처음 헌법에서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그러니까 현행헌법에서 헌법소원이 들어온 거지, 과거 헌법 역사에서는 헌법재판소라는 기능을 담당할 때 헌법소원을 두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모두 다 헌법재판소는 5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헌법소원이죠. 기본권 침해,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 공권력 행사에 의한 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권한 침해. 그래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침해를 다투는 게 헌법소원하고 그 다음에 권한쟁의예요.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당해산, 탄핵 이렇게 돼 있죠. 탄핵은 뭐 파면이 목적이죠. 하지만 탄핵을 한다 해서 형사 절차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민형사상 책임은 따로 온다. 뭐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재판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면 자 9인, 그래서 3인, 그래서 대통령이, 그다음에 국회에서 대법원장, 장이. 근데 현재 국회에서 3인, 이분을 지금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현재 6인으로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정상적으로 의결을 못해요. 7인 이상이 모여야 심리를 할 수 있다. 요거는 가처분 받아서 결국 효력 정지가 됐지만 그것도 위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는 해요. 6인이 모여서 심리를 하지만 결정을 하려면 7인 이상이 모여야 돼요. 7인 이상 모여서 과반수 찬성하는 경우 있고 6인 이상 찬성하는 경우 있고. 자, 이 9인 중에서 뭘 뽑는다? 소장을 뽑는다. 자, 어찌됐든 이 모든 사람 333 소장까지 대통령이 전부 다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 다 70세 정년입니다. 그래서 됐어요. 6년 중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자,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자, 대통령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 대신 법적 경력은 15년 이상의 법적 경력이 필요하다.
있는 자로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서 구성을 하고 그 중에 7인 이상이 모여서 심리를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당했다. 제가 보면 현재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6인으로도 심리를 해요. 하지만 7인 이상이 모여야 뭘 할 수 있다? 의결. 그래서 6인 이상 찬성이 있고 과반수 찬성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과반수인데 6인 이상 찬성이 5가지 있다고. 이건 따로 외우셔야죠.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한 거. 자, 위헌 결정, 정당 해산, 탄핵. 6인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자, 그 헌법 소원. 에서 기본권 침해. 이것도 6인 이상 찬성이에요. 기본권 침해. 요 4가지에다 플러스 하나 더. 자, 기존에 있었던 기존 판례 변경. 이렇게 해서. 근데 얘만 왜 따로 쓰냐고요? 얘는 법률에 써 있어요.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게. 나머지는 헌법에 4개는 헌법에 써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을 권한쟁의라든지 그다음에 정당해산, 탄핵은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없지. 그렇다고 없다는 건 아니에요. 탄핵은 자주 해요. 하지만 정당해산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딱 한 번 2014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사건. 그리고 요 정도는 보셔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거 있고 많이 하는 거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많이 안 한다 해서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긴 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권한쟁의는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권한쟁의 자체가 올해 판례는 24년 판례는 해양경계선에 관한 권한쟁의. 결국 해양경계선에 관한 문제는 뭐 법률로 해야 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도 없으면 그때는 권한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소원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서 판례, 그다음에 조문.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 편에 법의 47조에 보면 위헌 결정의 기속력. 물론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에는 한정위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한정위원은 포함되지만 그걸 대법원에서는 위헌 결정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직까지 효력상 요걸 가지고 다투잖아요. 한정위원 결정을 위헌으로 볼지 말지는 대법원하고 헌재가 서로 의견이 갈려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서 위헌 결정은 국가나 지자체 기속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이 그러면 장례원데 다만 형벌에 관한 유죄무죄를 결정하는 법 조문일 때는 간통죄, 낙태죄 이럴 때는 소급을 합니다. 이럴 때 소급할 때는 자 만약에 간통죄에 관해서는 2008년도에 합헌인 결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합헌인 결정이 있는 조문에 관한 문제라면 합헌 결정 다음 날까지만 소급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나머지 행정법은 예외적 소급표가 있는 거 그런 것들 당해 사건, 관련 사건, 병행 사건, 일반 사건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죠. 자 그럼 나머지 조문도 설명드리면서 옳지 않은 거 헌법재판소 제청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지만 법률 조항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당해 법률 조항 전부가 의미가 없다. 자 대표적인 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자 대도시 또는 광역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택지 주택용지로서 200평 660제곱미터 이상을 자 갖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이미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어떤 특정 조문이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근데 이 위헌 결정 받은 조문을 지웠더니 나머지 조문들은 그 조문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그 조문의 서브 조문인들. 그러니까 이 조문이 사라지면 나머지 조문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전부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할 수 있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판례였어요. 두 번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이 있었으면 결정한 날이라고서 결정한 다음 날. 이거는 그냥 조문 문제예요. 그러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 빠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조문으로 정답을 냈네요. 3번 헌법재판소법 68조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죠. 자 그런데 헌법소원인데 이럴 때 권리구제 그냥 기본권 침해를 한 공권력 행사가 법률일 때 그러면 기본권 침해요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의 법률도 위헌 결정도 해줄 수 있다. 요 얘기예요. 헌법소원은 인용 침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면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당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이거 많이 나오는 지문이잖아. 중요한 지문이고. 4번 헌법재판소 심판 비용은 국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가 신청에 의해서 증거조사한 건 그 비용은 네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또 부담한다도 아니에요. 시킬 수 있다. 조문 문제. 자 헌법재판소법 37조 조문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보셔야 돼요. 뭐 헌법재판소법 47조 37조 조문 문제를 그대로 낸 거니까 잘 보시면서 내일도 통치 부족 저랑 같이 가실 거죠?